레인저, 이쪽이야. 15m 높이의 물벽이 시속 60km로 우리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회색 괴물이 모든 것을 삼키며 달려오는 것 같았어요. 제 옆에서 진돗개 레인저가 건물과 건물 사이에 급조한 30m 구조용 밧줄을 필사적으로 타고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왈, 왈왈. 레인저가 옥상을 향해 짖으며 한 발 한 발 밧줄을 건넜어요. 5층 텍사스 대학교 도서관 옥상에서 제 딸 소피아가 7명의 친구들과 함께 손을 흔들며 울고 있었습니다. 건물 주변으로는 이미 갈색 홍수물이 3층 높이까지 차올라 있었어요. 아빠, 빨리요. 무서워요. 뒤에서 천지를 뒤흔드는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캐니언 댐이 완전히 붕괴되면서 45억 리터의 물이 한순간에 쏟아져 나온 거였거든요. 건물까지 30초. 아니, 제 손목 시계를 보니 이제 20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레인저가 갑자기 사다리 중간에서 멈춰 섰어요. 옥상에서 소피아가 고소공포증 때문에 다리가 떨려서 움직일 수 없었거든요. 30m 아래를 내려다보니 까마득해서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였어요. 안 돼. 레인저, 시간이 없어. 홍수파까지 10초, 9초, 8초. 레인저가 옥상에 도착해서 소피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소피아의 다리에 머리를 비비며 따라와라는 듯이 사다리 쪽으로 걸어갔어요. 5초, 4초, 3초. 하지만 단 3시간 30분 전만 해도 저는 그저 평범한 FBI 수색 구조팀 요원이었습니다. 마이클 로드리게스, 38세. 텍사스 힐 컨트리에서 여름 캠프 아이들 27명이 홍수에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고 레인저와 함께 출동했을 뿐이었어요. 모든 건 그날 새벽 번개가 하늘을 갈라뜨리던 순간부터 시작됐습니다. 새벽 3시. 제가 킹사이즈 침대에서 코를 골고 있을 때였습니다. 15년간 FBI 수색 구조팀에서 일하다 보니 어떤 상황에서든 깊게 잠들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어제도 밤 11시까지 딸 소피아와 화상통화를 하면서 대학 기말고사 스트레스에 대해 이야기했거든요. 아빠, 유기화학이 너무 어려워요. 의대 갈 수 있을까요? 소피아, 아빠가 FBI 시험 칠 때도 그랬어. 포기하지 마. 침실 한쪽 구석에서 레인저가 자신만의 쿠션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었습니다. 이놈은 제가 잠들기 전까지 절대 눈을 감지 않는 습관이 있어요. 3년 전 멕시코에서 구조한 이후로 계속 그랬죠. 정확히 3시 17분이었습니다. 제 침대 옆 테이블에 있던 공무용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거든요. 삐리리리링. 레인저가 번개처럼 일어나 귀를 바짝 세웠어요. 이놈은 제 휴대폰 벨소리만 들어도 긴급 출동인지 일반 전화인지 구분할 줄 아는 똑똑한 녀석입니다. 여보세요? 제가 잠결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347 로드리게스 요원. 즉시 긴급 출동하세요. 상황실 앤더슨 팀장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급박했어요. 텍사스 힐 컨트리 전역 돌발 홍수. 추정 실종자 100명 이상. 잠이 확 깼습니다. 실종자 100명이요? 어디서? 과달루페강 상류 캠프 크리스탈 스프링스. 어린이 27명 포함해서 43명과 연락 두절됐어요. 기상청 발표로는 3시간에 250mm 집중폭우. 상황이 심각합니다. 제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자 레인저도 따라서 일어났어요. 이놈은 제 행동만 봐도 출동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걸 압니다. 출동 시간은? 지금 즉시요. 헬기팀도 대기 중이고 텍사스 레인저스와 합동작전입니다. 제가 전화를 끊고 옷장으로 달려갔습니다. FBI 표준 작전복, 방수 재킷, 전술바지, 안전화, 방탄조끼. 평상시라면 입는데 5분 걸리는데 긴급 상황에서는 2분 만에 완료할 수 있어요. 레인저가 현관문 옆에서 자신의 구조견 조끼를 물고 와서 제 발치에 놓았습니다. 이놈도 출동 준비 완료라는 신호였죠. 좋아, 레인저. 차고에서 FBI 지급 검은색 SUV 엔진을 켰을 때 밖에서는 이미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쾅! 천둥 소리와 함께 굵은 빗방울이 앞유리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7월 4일 새벽 3시 20분,
저는 오스틴 북쪽 도로를 시속 120km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레인저가 귀를 바짝 세우며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이 진돗개는 3년 전 리오그란데 강변에서 멕시코 카르텔 소탕 작전 중에 구조한 녀석입니다. 당시 총상을 입고 죽어가던 이 개를 수의사에게 데려갔고 회복 후 제가 입양했죠. 그 이후로 이놈은 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수십 번의 작전을 함께 했습니다. 후. 레인저가 낮게 숨을 내쉬며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이놈은 폭풍 냄새를 누구보다 빨리 맡습니다. 지난 허리케인 하비 때도 기상청 발표보다 6시간 먼저 태풍의 방향 변화를 감지했거든요. 차량 무전기에서 헬리콥터 조종사 톰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이크, 기상청 최신 데이터야. 새벽 1시부터 3시간 동안 힐 컨트리 지역에 250mm 집중폭우가 쏟아졌어. 과달루페 강 수위가 시간당 3m씩 상승 중이고 상류 캐니언댐 관리사무소에서는 30분 전부터 비상배수를 시작했다고 해. 250mm. 그 지역 연평균 강수량의 3분의 1이 단 3시간에 내린 겁니다. 제가 15년간 경험한 자연재해 중에서도 손에 꼽을 규모였죠. 앞유리에 빗방울이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퍼를 최고 속도로 돌려도 시야 확보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레인저가 갑자기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래, 레인저? 이놈이 이런 소리를 낼 때는 두 가지 경우뿐입니다. 적의 매복을 감지했거나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 임박했을 때죠. 3년 전 멕시코 국경에서 카르텔 저격수가 우리를 노리고 있을 때도 똑같이 으르렁거렸거든요. 차량용 GPS에 빨간 경고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전방 도로 침수. 우회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제게는 우회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캠프에 고립된 아이들, 그 중에는 겨우 6살짜리도 있다고 했거든요. 오전 5시 47분 커빌 시청 앞 광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전쟁터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텍사스 레인저스의 검은색 SUV 12대, 국가방위군의 카키색 군용 트럭 8대, 해안경비대 구조선 3척이 강변에 정렬해 있었죠. 임시구조본부 텐트에서는 수십 명의 요원들이 지도를 펼쳐놓고 작전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FBI 로드리게스 요원입니다. 현장 지휘관에게 배지를 내보였습니다. 반갑습니다. 텍사스 레인저스 스미스 대령입니다. 키가 190cm는 넘어 보이는 장년의 남자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과달루페 강 상류 캠프 크리스탈 스프링스에서 어린이 27명, 성인 16명과 연락이 완전히 두절됐어요. 스미스 대령이 항공 사진을 펼쳐 보여줬습니다. 평소라면 폭 20m 정도의 과달루페 강이 200m 넘게 범람해 있었어요. 강물 색깔도 평소의 맑은 연두색이 아니라 진흙투성이 갈색으로 변해 있었죠. 헬기 접근이 가능한가요? 바람이 너무 강해서 위험합니다. 돌풍이 초속 25m를 넘나들어요. 게다가 번개까지. 대령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도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진입로 3곳 모두 완전히 물에 잠겼어요. 그때 레인저가 제 다리에 몸을 비비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이놈의 귀가 바짝 서 있었어요. 5km 떨어진 곳에서 들려오는 급류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였죠. 독일 셰퍼드 팀은 어디 있습니까? 존슨 하사와 렉스가 동쪽 루트로 우회를 시도하고 있어요. 하지만 스미스 대령이 망원경을 건네줬습니다. 직접 보세요. 망원경을 받아 강 건너편을 살펴봤습니다. 약 800m 떨어진 곳에 캠프 크리스탈 스프링스의 2층 건물이 보였어요. 평소라면 걸어서 10분 거리인데 지금은 그 사이로 엄청난 급류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건물 옥상에서 누군가 손전등으로 SOS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국제 조난 신호였죠. 하지만 그들과 우리 사이에는 폭 200m의 급류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수심을 측정해봤나요? 시도는 했지만 해안경비대 상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살이 너무 빨라서 측정봉이 떠내려가요. 추정 수심 5m에서 8m 사이. 유속은 초속 10m 이상으로 보입니다. 그 속도면 성인 남자도 30초 안에 1km 하류로 떠내려갈 겁니다.
아이들이라면 수영으로는 절대 건널 수 없겠네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레인저가 갑자기 제 팔을 앞발로 핥히며 강 상류 쪽을 향해 짖기 시작했어요. 왈, 왈왈. 이놈이 이렇게 급하게 짖는 건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뿐입니다. 뭔가 떠내려온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망원경으로 상류를 확인한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거대한 금속 덩어리 3개가 급류에 휩쓸려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선박용 컨테이너였습니다. 각각 길이가 12m, 너비 2.5m 정도 되는 대형 컨테이너가 물 위에 떠서 초속 15m로 돌진해오고 있었어요. 전 요원 강변에서 후퇴. 스미스 대령이 확성기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산간 지역에 선박용 컨테이너가 있을 리 없어요. 가장 가까운 항구가 휴스턴인데 여기서 300km나 떨어져 있거든요. 오전 7시 15분. 컨테이너 3개가 강변의 커다란 바위에 걸려 멈췄습니다. 안전 확보 후 접근하겠습니다. 제가 구조용 밧줄을 허리에 묶으며 말했습니다. 위험합니다, 로드리게스 요원. 스미스 대령이 만류했어요. 물살이 다시 거세지면. 괜찮습니다. 레인저가 함께 갈 테니까요. 진돗개는 수영을 잘합니다. 특히 레인저는 물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작년 허리케인 하비 때 휴스턴 침수 지역에서 17명을 구조하는 데 도움을 줬거든요. 밧줄을 타고 강변으로 내려가면서 레인저에게 말했습니다. 조심해, 레인저. 물에 빠지면 안 돼. 이놈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옆에 바짝 붙어 걸었어요. 진돗개의 충성심은 정말 대단합니다. 주인이 위험에 처하면 자기 목숨을 걸고라도 보호하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 컨테이너에 도착해서 문을 열어봤는데 제가 예상했던 구호물품이 아니었습니다. 하얀 가루가 방수 비닐포에 쌓여 가득 들어 있었어요. 각 포장지는 1kg씩 포장되어 있었고 대략 500개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포장지마다 뱀 모양 문신과 함께 스페인어로 엘세르피엔테 SERPIENT라고 인쇄되어 있었어요. 코카인이었습니다. 순도 90% 이상으로 보이는 고순도 마약이 500kg이나 되었죠. 이거 완전히 다른 사건이네요. 제가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DEA에 연락 바랍니다. 대량의 마약을 발견했어요. 10분 후 DEA 텍사스 지부에서 파견된 마르티네즈 요원이 헬기로 도착했습니다. 키 165cm 정도의 히스패닉 여성으로 멕시코 카르텔 전문가였죠. 엘세르피엔테는 신타로와 카르텔의 분파예요. 마르티네즈 요원이 포장지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최근 3개월간 텍사스와 멕시코 국경에서 추적 중인 조직이죠. 두목이 에두아르도 라 비보라 멘도사라는 자인데 FBI 최우선 수배자 명단에 있어요. 그때 레인저가 다시 귀를 바짝 세우더니 강 상류를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왈왈왈. 헬리콥터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쪽 구조 헬기가 아니었어요. 엔진 소리가 달랐거든요. 신원 미확인 헬기 2대가 북쪽 상공에서 접근 중입니다. 관제탑에서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등록번호 확인. 멕시코 민간 헬기로 보입니다. 망원경으로 확인해보니 검은색 UH-1 휴이 헬기 2대였어요. 멕시코 등록번호 XA, MPG와 XA, VBR이 동체에 적혀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건 민간 헬기치고는 너무 군사적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헬기에서 밧줄이 내려오더니 무장한 남자 6명이 급강하로 내려왔습니다. 각자 AK-47과 권총으로 무장하고 있었어요. 전 요원 은폐하. 무장 조직 확인됐다. 스미스 대령이 확성기로 소리쳤습니다. 레인저가 제 앞에 서서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놈의 보호 본능이 발동한 거죠. 털이 목 뒤에서부터 꼬리까지 곤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총성이 울리기 2초 전에 레인저가 갑자기 제 바지를 물고 왼쪽 큰 바위 그늘로 끌고 갔어요. 탕탕탕. 제가 서 있던 자리에 총알 3발이 박혔습니다. 만약 레인저가 미리 끌어내지 않았다면 제가 맞았을 거예요. 오전 8시 30분. 텍사스 레인저스와 무장 조직 간의 15분간 교전이 끝났습니다.
카르텔 조직원 4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해 체포됐어요. 다행히 우리 쪽에는 경상자 3명만 발생했죠. 레인저 덕분에 제가 무사했던 게 가장 큰 행운이었습니다. 현장을 정리하던 중 마르티네즈 요원이 컨테이너 바닥에서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로드리게스 요원, 이거 좀 봐요. 그녀가 방수 파우치에서 꺼낸 문서를 보여줬어요. 텍사코 에너지 코퍼레이션 화물 운송장이네요. 텍사코 에너지. 텍사스에서 3번째로 큰 석유 정제 회사였습니다. 본사가 휴스턴에 있고 회장이 윌리엄 R. 앤더슨이라는 65세 남자죠. 저는 6개월 전 워싱턴 DC에서 열린 에너지 정책 포럼에서 그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운송장을 자세히 살펴보니 더 이상한 점들이 발견됐습니다. 발송지가 베라크루스 항구네요. 마르티네즈 요원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도착지는 휴스턴이 아니라 코퍼스 크리스티 항구예요. 텍사코 에너지가 왜 멕시코에서 화물을? 더 이상한 건 날짜예요. 이 운송장 날짜가 오늘 7월 4일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컨테이너가 텍사스 내륙 산간 지역에서 발견됐다는 게 바로 그때 레인저가 또다시 제 팔을 앞발로 핥히며 강 하류 쪽을 향해 짖기 시작했어요. 또 뭔가 떠내려온다. 이번에는 컨테이너가 아니었습니다. 대형 드럼통 12개가 물에 떠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각 드럼통은 높이 1m, 지름 60cm 정도 되는 스테인리스 스틸재였고 노란색 삼각형 경고 표시가 크게 붙어 있었습니다. 방사능 물질인가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환경청에서 긴급 파견된 김 박사가 가이거 카운터를 들고 달려왔어요. 50대 초반의 한국계 미국인으로 화학물질 전문가였죠. 방사능 수치는 정상입니다. 김 박사가 계측기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고 표시는 잠깐, 이건 중국제 화학 폐기물 저장 드럼통이네요. 드럼통에 중국어로 위험화학품 마이너스 취급주의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아래 영어로 차이나캠 데인저러스 케미컬스라고 인쇄되어 있었죠. 차이나캠 코퍼레이션은 중국 국영 석유화학 회사예요. 김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폐기물이 왜 텍사스에? 갑자기 레인저가 꼬리를 말고 제 다리 뒤로 숨었습니다. 이놈이 이렇게 행동하는 건 극도로 위험한 냄새를 맡았을 때뿐이에요. 3년 전 멕시코에서 화학공장 폭발 직전에도 똑같이 행동했거든요. 독성가스 감지됩니다. 김 박사가 휴대용 가스 탐지기를 확인하고 소리쳤습니다. 황화수소와 벤젠 화합물. 전 요원 즉시 상풍 지역으로 대피. 하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류에서 땅이 갈라지는 듯한 거대한 소음이 들려왔거든요. 마치 거대한 콘크리트 벽이 무너지는 소리 같았어요. 긴급 상황. 긴급 상황. 캐니언 댐 관리사무소에서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댐 본체에서 길이 50m 균열 발견. 구조적 붕괴 위험도 레드. 6시간 내 하류 지역 전면 대피 권고합니다. 캐니언 댐. 1963년에 건설된 높이 85m, 길이 450m의 콘크리트 중력댐이었어요. 만약 붕괴된다면 저수량 45억 리터가 한순간에 쏟아져 내릴 겁니다. 레인저가 제 다리에 몸을 비비며 낮게 울부짖었어요. 이놈도 상황의 심각성을 아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소피아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아빠, 기숙사에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친구들과 옥상으로 대피했는데 구조 요청 어떻게 해야 하죠? 무서워요.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 댐에서 하류로 정확히 12km 지점에 있었습니다. 소피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레인저가 갑자기 강 건너편을 향해 짖기 시작했어요. 캠프 크리스탈 스프링스에서 새로운 신호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손전등이 아니라 빨간색 비상등이었어요. 점 마이너스 선 마이너스 점점 마이너스 점, 선 마이너스 점 마이너스 선 마이너스 점, 점 마이너스 선, 점 마이너스 선, 점. D 마이너스 A 마이너스 M 마이너스 G 마이너스 E 마이너스 R. 27명의 아이들이 여전히 저곳에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6시간 후면 댐이 붕괴될 예정이고 제 딸도 12km 하류에서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한 건 왜 멕시코 카르텔의 마약과 중국 화학,
폐기물, 그리고 미국 석유 회사가 모두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레인저가 제 손을 핥으며 올려다봤어요. 이놈의 눈에서 함께 가자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 레인저. 우리가 해결해야 해. 이제 단순한 홍수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거대한 음모의 일부분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었어요. 오전 9시 45분. 제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로드리게스 요원, 댐 붕괴까지 5시간 남았습니다. 스미스 대령이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하류 대피령이 발령됐고 당신 딸이 있는 텍사스 대학교도 대피구역에 포함됩니다. 딸을 구하러 가야 할까? 아니면 캠프의 27명 아이들을 먼저 구조해야 할까? FBI 요원으로서는 당연히 더 많은 생명을 우선해야 하지만 아버지로서는 딸이 우선이었습니다. 레인저가 제 다리에 머리를 비비며 올려다봤어요. 이놈의 눈에서 결정하라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캠프 구조를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소피아에게는 다른 구조팀을 보내주세요. 하지만 마르티네즈 요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모든 구조팀이 출동 중입니다. 힐 컨트리 전역에서 실종자가 500명을 넘어섰어요. 그때 레인저가 갑자기 강 건너편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레인저, 어디 가는 거야? 이놈이 물가에서 멈춰 서더니 저를 돌아봤어요. 그리고는 입에 밧줄을 물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미친 개. 그 급류에서 수영을? 하지만 레인저는 달랐습니다. 진돗개의 수영 실력과 체력은 다른 견종과 비교할 수 없거든요. 이놈은 작년 허리케인 때 4시간 동안 계속 수영하면서 17명을 구조했어요. 급류에 휩쓸리면서도 레인저는 꾸준히 대각선으로 헤엄쳐 나갔습니다. 200m 폭의 강을 15분 만에 건넜어요. 그리고 건너편에서 밧줄 끝을 바위에 묶었습니다. 저놈이 브리지를 만들었네. 해안경비대 상사가 감탄했습니다. 30분 후 밧줄을 이용해 건너편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임시 교량이 완성됐어요. 제가 레인저와 함께 캠프 크리스탈 스프링스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건물 1층은 완전히 침수되어 있었고 27명의 아이들과 상담사 4명이 2층과 옥상에 고립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물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위가 시간당 50cm씩 상승하고 있어요. 캠프 디렉터인 존슨 씨가 외쳤습니다. 2시간 후면 2층도 침수될 겁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이들 중 3명이 천식 환자였고 습도와 스트레스 때문에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고 있었어요. 응급실로 후송해야 해요. 8살짜리 에밀리를 안고 있던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 산소 포화도가 85%까지 떨어졌어요. 레인저가 아이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킁킁거렸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건물 북쪽 벽 쪽으로 달려가서 짖기 시작했습니다. 왈. 뭔가 발견한 것 같아요. 제가 레인저를 따라가며 벽을 살펴봤습니다. 벽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어요. 건물 기초가 물에 침식당해서 구조적 불안정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이 건물도 위험합니다. 1시간 내에 모든 인원을 대피시켜야 해요. 하지만 어떻게? 밧줄 하나로 27명의 아이들을 모두 이송할 수는 없었어요. 그때 레인저가 다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건물 뒤편에 있던 대형 고무보트 세대였어요. 저건 캠프에서 사용하던 래프팅 보트네요. 존슨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급류에서는 해볼 수밖에 없어요. 오후 12시 30분. 첫 번째 보트에 아이들 9명을 태우고 출발했습니다. 레인저가 선두에서 수영하며 안전한 루트를 안내했어요. 이놈의 방향 감각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급류 속에서도 정확히 건너편 안전지대로 인도했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 보트도 무사히 이송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에 천식 환자 3명과 상담사들을 태운 네 번째 보트가 출발할 때였어요.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소피아에게서였어요. 아빠, 물이 3층까지 올라왔어요. 친구 7명과 옥상에 있는데 헬기가 안 와요. 소피아, 진정해. 아빠가 지금 가고 있어. 하지만 그 순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로드리게스 요원.
마르티네즈 요원의 목소리가 무전기에서 들려왔어요. 방금 DEA 본부에서 연락 왔는데 텍사코 에너지 회장 윌리엄 앤더슨이 3시간 전에 사립 제트기로 케이맨 아일랜드로 도피했대요. 뭐라고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텍사코 에너지가 지난 2년간 멕시코 신타로와 카르텔과 비밀 계약을 맺고 정유시설을 마약 세탁에 이용해왔다는 거예요. 중국 차이나캠 코퍼레이션에서는 화학 폐기물 불법 처리 대가로 월 500만 달러를 지불했고요.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번 홍수는 의도적으로 유발된 것 같아요. 증거인멸을 위해서 말이죠. 텍사코 에너지 소유의 비밀 저장 시설이 캐니언댐 상류 2km 지점에 있었거든요. 레인저가 갑자기 제 팔을 물고 당겼습니다. 하늘을 보라는 신호였어요. 검은색 헬기 한 대가 우리 쪽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본 멕시코 헬기와 같은 기종이었어요. 또 카르텔이에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헬기에서 내린 건 무장 조직원이 아니라 한 명의 중년 남자였어요.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60대 백인 남성이었죠. 윌리엄 앤더슨이 아니에요. 제가 망원경으로 확인했습니다. 다른 사람이네. 그 남자가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손을 들어 보였어요. 무기는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FBI입니까? 그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차이나캠 코퍼레이션 아메리카 법무담당 이사 리처드 김입니다. 윌리엄 앤더슨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요? 앤더슨이 댐 폭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 이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우리 회사 비밀 문서인데 앤더슨이 댐을 폭파해서 모든 증거를 없애려고 해요. 그리고 그때 엄청난 폭발음이 상류에서 들려왔습니다. 쾅! 캐니언 댐 방향에서 거대한 화염과 연기가 치솟았어요. 댐이 폭파됐다. 스미스 대령이 무전기를 잡고 소리쳤습니다. 전 지역 즉시 대피. 홍수파 도달 예상 시간 30분. 30분. 소피아가 있는 텍사스 대학교까지 차로 25분 거리였습니다. 레인저가 제 다리를 핥히며 차량 쪽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어요. 이놈도 상황을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소피아를 구하러 가야 해요. 제가 스미스 대령에게 말했습니다. 위험합니다. 홍수파가 레인저와 함께라면 할 수 있어요. 제가 차에 올라타자 레인저도 뛰어올랐습니다. 3년 전 멕시코에서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놈은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어요. 엔진을 켜고 가속 페달을 밟는 순간 제 휴대폰에 소피아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만약 못 만나더라도 아빠가 최고의 아버지였다는 걸 알아줘요. 절대 안 돼. 제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소피아 아빠가 반드시 구하러 간다. 레인저가 앞발로 제 어깨를 톡톡 치며 짖었어요. 왈. 맞아, 레인저. 우리가 해내자. 시속 140km로 달리면서 백미러를 통해 뒤를 봤습니다. 거대한 물벽이 산을 덮으며 우리를 향해 쫓아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진실을 알았습니다. 윌리엄 앤더슨과 텍사코 에너지, 멕시코 카르텔, 중국 차이나캠 코퍼레이션이 만든 거대한 음모. 그리고 증거인멸을 위해 댐까지 폭파한 것. 27명의 아이들은 구했지만 아직 제 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인저와 함께라면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오후 1시 15분. 텍사스 대학교까지 8km 남았을 때 제 차량 뒤로 거대한 물벽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본 홍수파는 높이가 15m는 넘어 보였어요. 초속 50km로 모든 것을 삼키며 달려오고 있었죠. 나무, 건물, 자동차, 심지어 송전탑까지 한순간에 휩쓸어 버렸습니다. 더 빨리! 제가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레인저가 조수석에서 앞을 주시하며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이놈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소피아 아빠가 거의 다 갔어. 조금만 버텨. 제가 핸즈프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물이 4층까지 올라왔어요. 우리 8명이 모두 옥상에 있는데 다리가 떨려서. 소피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진정해. 아빠가 2분 안에 도착한다.
하지만 그때 제 앞에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SUV 세대가 도로를 가로막고 있었어요. 차에서 무장한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윌리엄 앤더슨이네요. 제가 망원경으로 확인했습니다. 케이맨 아일랜드로 도피했다던 그가 왜 여기에 있는 거죠? 앤더슨이 확성기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FBI 요원, 차에서 내려와. 당신이 너무 많은 걸 알게 됐어. 뒤에서는 홍수파가 3km 지점까지 다가오고 있었고 앞에서는 무장 조직이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레인저, 어떻게 하지? 그때 레인저가 갑자기 차 창문을 발로 열더니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레인저, 돌아와. 하지만 이놈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도로 옆 산비탈을 타고 올라가서 무장 조직의 측면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는 가장 뒤에 있던 총잡이에게 뒤에서 달려들었습니다. 아! 그 남자가 레인저에게 다리를 물려 넘어졌어요. 그 틈에 제가 차를 급가속시켜 SUV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총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레인저가 혼란을 만들어준 덕분에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레인저, 어서 타! 이놈이 전력으로 달려와서 달리는 차 뒤로 뛰어올랐습니다.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이었어요. 오후 1시 17분. 텍사스 대학교 도서관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5층 건물이 4층까지 침수되어 있었고 옥상에서 8명의 학생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제 딸 소피아였습니다. 소피아. 제가 소리쳤습니다. 아빠. 소피아가 울면서 손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건물까지 가는 길이 이미 물에 잠겨 있었고 수심이 3m는 넘어 보였어요. 게다가 5분 후면 홍수파가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헬기는 언제 와요? 제가 무전기로 물었습니다. 강풍 때문에 접근 불가능합니다. 관제탑에서 답했어요. 풍속이 초속 30m를 넘어서. 그때 레인저가 다시 제 팔을 물고 당겼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소방서 트럭 한 대가 물에 반쯤 잠긴 채 있었어요. 사다리 차다. 다행히 엔진이 살아있었습니다. 제가 운전석에 올라타고 레인저와 함께 건물 쪽으로 이동했어요. 수심 3m의 물을 헤치고 가는 건 쉽지 않았지만 대형 소방차라서 가능했습니다. 건물 옥상까지 도달할 수 있는 30m 사다리를 펼쳤습니다. 소피아, 먼저 내려와. 하지만 소피아가 고소공포증이 있다는 걸 깜빡했어요. 30m 높이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다리가 떨려서 움직일 수 없었던 거죠. 못하겠어, 아빠. 무서워. 그때 레인저가 놀라운 행동을 했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레인저, 위험해. 하지만 이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걔가 30m 사다리를 오르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하지만 레인저는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올라갔습니다. 옥상에 도착한 레인저가 소피아에게 다가가서 다리에 머리를 비볐어요. 그리고는 마치 따라와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다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빠가 보낸 개구나. 소피아가 레인저를 안으며 말했어요. 고마워. 신기하게도 레인저와 함께 있으니 소피아의 공포감이 줄어들었습니다. 레인저가 앞에서 천천히 내려오고 소피아가 그 뒤를 따랐어요. 다른 학생들도 하나씩 구조됐습니다. 마지막 학생이 내려온 순간 홍수파가 건물을 덮쳤어요. 쾅! 15m 높이의 물벽이 도서관 건물을 완전히 삼켰습니다. 만약 30초만 늦었다면 오후 3시 30분 홍수가 절정에 달했다가 서서히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임시구호소에서 소피아를 안고 있는데 FBI 본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로드리게스 요원 윌리엄 앤더슨을 체포했습니다. 존슨 부국장의 목소리였어요. 당신이 제공한 증거 덕분에 텍사코 에너지의 모든 불법 행위가 밝혀졌어요. 마르티네즈 요원이 자세한 상황을 설명해줬습니다. 앤더슨은 지난 3년간 멕시코 신타로와 카르텔과 손잡고 마약 수익을 석유 사업으로 세탁해왔어요. 동시에 중국 차이나캠 코퍼레이션의 화학 폐기물을 텍사스 땅에 불법 매립하고 월 500만 달러를 받았고요. 그럼 이번 댐 폭파는 증거인멸이 목적이었죠. 상류에 있던 비밀 저장 시설과 모든 서류를 없애려고 했어요.
하지만 당신이 발견한 컨테이너와 드럼통 덕분에 모든 게 밝혀졌습니다. 레인저가 제 옆에서 꼬리를 흔들며 앉아 있었어요. 이놈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카르텔 조직원들은 어떻게 됐나요? 에두아르도 라 비보라 멘도사를 포함해 핵심 인물 12명을 모두 체포했어요. 이번 작전으로 북미 최대 마약 유통망이 붕괴됐습니다. 3주 후 워싱턴 DC FBI 본부 마이클 로드리게스 요원과 구조견 레인저에게 국민안전유공 훈장을 수여합니다. FBI 국장이 직접 훈장을 달아주는 자리에 제가 서 있었어요. 레인저도 특별 제작된 구조견 훈장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번 작전으로 총 43명의 생명을 구했고 국제범죄 조직을 소탕하며 환경 테러를 막아낸 공로를 인정합니다. 기자들이 사진을 찍고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레인저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제가 마이크 앞에서 말했습니다. 진돗개의 충성심과 용기, 그리고 뛰어난 능력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어요. 레인저가 제 옆에서 당당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3년 전 멕시코 강변에서 죽어가던 그 개가 이제 국가적 영웅이 된 거죠. 소피아가 객석에서 박수를 치며 웃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캠프에서 구조한 27명의 아이들과 가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레인저가 창밖을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레인저, 이제 좀 쉬자. 제가 이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무전기가 울렸어요. 긴급 출동.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대형 눈사태 발생. 스키 리조트의 관광객 50명 실종. 레인저가 귀를 바짝 세우며 저를 올려다봤어요. 이놈의 눈에서 언제 출발하냐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 레인저. 우리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3년 전 리오그란데 강변에서 시작된 우리의 파트너십.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어디든 언제든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레인저와 저는 함께 달려갈 겁니다. 진돗개 레인저. 한국의 자랑스러운 개가 미국 땅에서 보여준 용기와 충성심. 그리고 한 마리 개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보여준 진정한 영웅의 이야기였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진돗개의 놀라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설아가 지금 거대한 빙하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7살 아이를 등에 업은 채로 무너지는 집에서 간발의 차이로 탈출했습니다. 그날 알래스카에서 200명의 목숨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2마리의 한국 전통견이 있었습니다. 진돗개 설아기와 풍산개 백두. 이들이 없었다면 그날의 기적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2024년 8월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커피향이 진동하는 알래스카 베로우 기상연구소 휴게실. 벽면의 대형 모니터에서는 CNN 아침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북극권 빙하 해빙 속도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해양대기청 NOAA는 알래스카 주노 지역의 맨데놀 빙하에서 예년 대비 3배 빠른 속도로 해빙이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제 이름은 마이클 톰슨, 38세입니다. 15년째 이곳 알래스카 북부에서 기후변화 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대학에서 빙하학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해양대기청 NOAA 소속으로 근무 중입니다. 연봉은 $12만 정도 되죠. 뉴스 화면에는 주노 인근 원주민 마을 투쿠타크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집 앞까지 물이 차오른 상황을 설명하는 마을 주민의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1년 전에도 물난리를 겪었는데 올해는 더 심각해요.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할 상황입니다. 바로 그때 제 발밑에서 낮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진돗개 설아기가 귀를 쫑긋 세우며 뉴스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5살 된 설아기는 3년 전 한국에서 온 교환연구원으로부터 입양한 녀석입니다. 처음에는 한국 전통견이라는 걸 잘 몰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아이의 특별함을 알게 됐습니다. 옆에서는 풍산개 백두가 바닥에 엎드려 있다가 화면 속 북극곰 울음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백두는 6살로 더 큰 체구를 가진 녀석입니다. 역시 한국에서 온 연구팀을 통해 2년 전에 만났죠. 마이클, 긴급 보고서 받나? 동료 연구원 제니퍼가 다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지금 NOAA 실시간 데이터를 확인해봐. 맨데놀 빙하 주변 온도가 평년 대비 5도나 높아졌어. 호수 수위도 급상승하고 있고, 데스크 위의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니 빙하 붕괴 속도 그래프가 급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빨간색 경고등이 깜빡이며 긴급 경보를 알렸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시카고 자택이라고 표시됐습니다. 아내 사라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뉴스 봤어? 거기 상황이 심각한 것 같은데 괜찮아? 아직은 괜찮아. 하지만 현장 조사를 나가야 할 것 같아. 조심해. 여기 시카고도 이상 고온이야. 8월인데 영상 35도를 넘나들고 있어. 8살 된 딸 에밀리도 학교에서 일찍 집에 왔어. 통화를 마치고 다시 뉴스를 보니 이번엔 더 심각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알래스카 북부 해안 마을에 대한 대피령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빙하 해빙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설아기가 갑자기 일어나서 창가로 갔습니다. 멀리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이 녀석의 직감은 보통 정확합니다. 뭔가 이상한 냄새를 맡은 모양입니다. 백두도 따라 일어나서 설아기 옆에 섰습니다. 두 녀석이 나란히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연구소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모든 연구원은 즉시 브리핑룸으로 집합하십시오. 긴급 상황입니다. 브리핑룸에 들어서니 소장인 로버트 윌슨 박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의 베테랑 연구원으로 30년 넘게 알래스카에서 근무한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방금 워싱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주노 지역 맨데놀 빙하에서 예상보다 빠른 해빙이 진행되고 있어 인근 투쿠타크 마을 주민 200명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우리가 긴급 현장 조사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맨데놀 호수 수위가 12시간 만에 2m나 상승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24시간 내에 마을 전체가 침수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윌슨 박사가 기밀 문서를 펼쳤습니다. 냉전 시절 이 지역에 묻혀있던 군사 기밀 장비들이 빙하 해빙으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회수 작업을 요청했어요. 주민 대피와 기밀 회수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설아기와 백두가 제 발치에 와서 앉았습니다. 마치 출동 준비가 됐다는 듯이 말이죠. 톰슨, 자네가 팀장을 맡아주게. 현장 경험도 풍부하고 그 개들과의 팀워크도 검증됐으니까. 지난 2년간 설아기와 백두는 여러 번의 현장 조사에서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설아기는 위험한 지형을 미리 감지하는 능력이 뛰어났고 백두는 혹독한 추위와 거친 지형에서도 끄떡없는 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제 출발해야 하나요? 지금 당장입니다. 헬기가 30분 후에 도착할 예정이에요. 헬기 이륙 20분 전, 저는 장비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극지용 방한복을 입고 GPS 추적기, 위성통신 장비, 드론, 열화상 카메라까지 챙겼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메시테틱 MES HTAS TIC 네트워크 장비도 가져갔습니다. 기존 무전기가 통하지 않는 지역에서도 소형 무선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최신 장비죠. 설아기와 백두에게도 전용 하네스와 GPS 장치를 착용시켰습니다. 영하 20도에서도 견딜 수 있는 방한용 부츠도 신겨줬습니다. 설아가, 백두야, 이번엔 쉽지 않을 거야. 설아기가 제 손을 핥으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백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습니다. 이 녀석들은 정말 사람 말을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헬기에 탑승하면서 조종사가 말했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아요. 바람이 시속 60km까지 불고 있고 구름이 낮게 깔려 있어서 시야 확보가 어려울 겁니다. 창밖으로 내려다본 알래스카의 풍경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곳곳에서 빙하가 녹은 물이 강을 이루며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8월임에도 불구하고 평년보다 훨씬 많은 해빙이 관찰됐습니다. 톰슨 박사, 무전 점검합니다. 들리나요? 본부와의 교신을 확인했습니다. 본부, 이쪽 마이클 톰슨입니다. 현재 현장까지 20분 거리에 있습니다. 현장 상황 업데이트 드립니다.
투크타크 마을 주민 3분의 1이 이미 대피했고 나머지는 고지대에서 대기 중입니다. 하지만 북극곰 한 마리가 마을 인근에서 목격됐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북극곰이라고 하니 설아기와 백두가 동시에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곰의 위치는 파악됐나요? 마을 북서쪽 약 500m 지점입니다. 빙하가 녹으면서 서식지를 잃은 곰이 먹이를 찾아 인근까지 온 것으로 보입니다. 헬기 조종사가 덧붙였습니다. 이번 여름 들어 북극곰 목격 신고가 30% 증가했어요. 해빙이 줄어들면서 육지로 나오는 개체들이 늘었거든요. 제 휴대폰에 아내 사라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뉴스에서 봤어. 북극곰까지 나타났다는데 정말 조심해. 에밀리가 아빠 안전하게 돌아오길 기도한다고 해. 8살 딸 에밀리는 제가 위험한 현장에 나갈 때마다 걱정을 많이 합니다. 특히 설아기와 백두를 매우 아끼는 아이라서 개들까지 위험에 처한다는 걸 알면 더 걱정할 거였습니다. 곧 착륙합니다. 착륙 지점이 고르지 않으니 조심하세요. 헬기에서 내리니 거센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평소보다 따뜻한 공기였습니다. 8월 알래스카 치고는 이상할 정도로 기온이 높았습니다. 설아기가 먼저 내려서 주변을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녀석의 방향 감각과 위험 감지 능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진돗개 특유의 귀소 본능과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이런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백두는 더 신중하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풍산개는 원래 개마고원 출신이라 이런 혹독한 환경에 잘 적응합니다. 장시간 매복도 가능하고 큰 체구로 설원에서의 추격전에도 강합니다. 드론을 띄워서 상공에서 현장을 파악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확인해보니 맨데놀 호수의 수위가 실제로 위험 수준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마을의 절반 정도가 이미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설아가 안전한 경로를 찾아줘. 설아기가 코를 킁킁거리며 앞장서기 시작했습니다. 물에 잠기지 않은 고지대를 따라 마을로 향하는 길을 찾아주었습니다. 백두는 뒤에서 경계를 서며 우리를 보호했습니다. 북극곰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걸어가면서 메시테틱 장비로 소형 네트워크를 구성했습니다. 3개의 중계기를 500m 간격으로 설치해서 본부와의 통신망을 확보했습니다. 본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구조팀이 2시간 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현장을 확보해주세요. 하지만 2시간이면 너무 늦을 수도 있었습니다. 호수 수위가 계속 상승하고 있었거든요. 마을에 도착하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맨데놀 빙하에서 흘러내린 물이 거대한 급류를 이루며 마을로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마을이 물바다가 되어 있었습니다. 집들의 1층은 완전히 물에 잠겼고 자동차들이 물 위에 둥둥 떠다녔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멀리서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70대로 보이는 이누이트 할머니가 지붕 위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설아기가 즉시 그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물에 잠기지 않은 안전한 경로를 찾아가며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우리 강아지가 지하실에 갇혀 있어요. 물이 계속 차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할머니의 집은 이미 1층이 완전히 침수된 상태였습니다. 지하실에 있는 강아지를 구하려면 누군가 물속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때 설아기가 놀라운 행동을 보였습니다. 물속으로 뛰어들어 집 안으로 헤엄쳐 들어간 것입니다. 진돗개는 원래 수영을 잘하지만 이렇게 차가운 물에서 구조 작업을 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2분 후 설아기가 작은 강아지를 입에 물고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 아이는 우리 가족 중 마지막 남은 친구였어요. 백두는 한편으로 다른 지역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북쪽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았나 봅니다. 코를 킁킁거리며 특정 지점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드론으로 백두를 추적해보니 빙하가 녹으면서 땅속에 묻혀있던 무언가가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녹슨 금속 구조물과 함께 군사용으로 보이는 장비들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본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빙하 해빙으로 지하에 묻혀있던 구조물이 노출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찾던 겁니다. 1960년대 냉전 시절 소련 잠수함이 좌초됐던 지역이에요.
그 안에 기밀 장비들이 있습니다. 백두가 그 지점에서 계속 낮은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뭔가 위험한 냄새를 맡은 모양이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확인해보니 잠수함 잔해 주변에서 사람의 체온이 감지됐습니다. 하지만 구조팀도 아니고 마을 주민도 아닌 정체불명의 인물들이었습니다. 혹시 밀수업자들일까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밀 장비를 노리고 온 불법 조직일 수 있어요. 바로 그때 마을 반대편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곰이다. 곰이 나타났어. 북극곰이 마을 외곽에 나타난 것입니다. 물을 찾아 내려온 것 같았지만 주민들에게는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설아기와 백두가 동시에 긴장했습니다. 두 녀석 모두 야생동물과의 대치 경험이 있지만 북극곰은 다른 차원의 위험이었습니다. 모든 주민들은 즉시 고지대로 대피하세요. 확성기로 대피 지시를 내렸지만 일부 주민들은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층이 침수돼서 2층에 고립된 상태였던 겁니다. 이때 제게 또 다른 연락이 왔습니다. 톰슨 박사, 긴급 상황입니다. 준호 기상대에서 연락이 왔는데 앞으로 6시간 내에 더 큰 빙하 붕괴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더 큰 붕괴라고요? 현재 붕괴된 빙하는 전체의 30% 정도입니다. 나머지 70%가 한꺼번에 무너지면 마을 전체가 완전히 물에 잠길 수 있어요.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주민 대피, 북극곰 위협, 기밀 장비 회수, 밀수업자 추적, 그리고 더 큰 재난 예방까지. 동시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설아기가 제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눈빛이 매우 진지했습니다. 마치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백두도 잠수함 잔해 쪽에서 돌아와 경계 자세를 취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부, 작전을 분할하겠습니다. 북극곰 유인과 주민 대피는 백두와 함께하고 기밀 장비 회수와 밀수업자 추적은 설아기와 함께하겠습니다.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혼자서는. 이 아이들이 있으니 괜찮을 겁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어요. 설아기가 꼬리를 한번 크게 흔들었습니다. 백두는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오후 2시 상황은 더욱 급박해졌습니다. 맨데놀 호수의 수위가 계속 상승하면서 마을 주택들이 하나둘씩 더 깊이 잠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주민들이 완전히 고립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마을 중앙부에 있는 2층 건물 옥상에서 7살 정도 된 이누이트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품에 안고 달래고 있었지만 물이 계속 차오르고 있어 1층으로 내려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설아기가 그 모습을 보고는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물에 잠기지 않은 지붕과 높은 구조물들을 연결하는 안전한 경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진돗개 특유의 뛰어난 방향 감각과 지형 파악 능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설아가, 천천히 해. 안전한 길을 찾아줘. 설아기는 조심스럽게 지붕에서 지붕으로 이동하며 구조 가능한 경로를 만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을 외곽에서 북극곰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드론 열화상 카메라로 확인해보니 덩치가 상당히 큰 수컷 성체였습니다. 몸무게가 400kg은 좋게 될 것 같았습니다. 빙하가 녹으면서 서식지를 잃고 먹이를 찾아 헤매던 중 마을에 다다른 모양이었습니다. 백두가 곰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낮은 울음소리로 경고했습니다. 풍산개는 원래 큰 야생동물과의 대치에 능한 견종입니다. 하지만 북극곰은 다른 차원의 위험이었습니다. 본부, 북극곰이 마을 중심부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주민 대피가 시급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을 동쪽 고지대에 임시 대피소를 설치했습니다. 그쪽으로 주민들을 유도해 주세요. 그런데 바로 그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잠수함 잔해 지역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밀수업자들이 기밀 장비를 폭파시켜 증거를 인멸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기밀 자료가 손상될 수 있어. 저는 급히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주민 구조가 우선인지 아니면 국가 기밀 보호가 우선인지.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 사라의 전화였습니다.
여보, 뉴스에서 봤는데 상황이 정말 심각한 것 같아. 괜찮아. 지금 좀 복잡한 상황이야. 주민들 구조하느라. 에밀리가 계속 걱정하고 있어. 설악이랑 백두도 괜찮다고 말해줘. 8살 딸이 걱정하고 있다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현장에 집중해야 할 때였습니다. 살아,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지금은 정말 급해. 통화를 끊고 상황을 재정리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했습니다. 첫째, 아이와 어머니 구조. 둘째, 북극곰 유인. 셋째, 밀수업자 추적 및 기밀 장비 보호. 백두야, 북극곰을 상대할 수 있겠어? 백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곰이 있는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풍산개는 원래 늑대나 큰 야생동물을 상대로 사냥을 도왔던 견종입니다. 장시간 매복도 가능하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설아가, 우리는 아이들부터 구하자. 설아기가 이미 구조 경로를 파악해둔 상태였습니다. 지붕에서 지붕으로 이어지는 안전한 길을 만들어뒀습니다. 저는 로프와 구명조끼를 가지고 설아기가 안내하는 경로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물에 잠긴 지역은 헤엄쳐서 건너고 지붕 위에서는 조심스럽게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곧 구해드릴게요. 아이의 어머니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이누이트 여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는 레아나이고 이 아이는 아들 누나탁이에요. 저는 마이클 톰슨입니다. NOAA 연구원이고요. 로프를 이용해서 모자를 안전하게 지상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설아기가 아래에서 안전한 착지 지점을 안내해줬습니다. 한편 백두는 북극곰과 20m 정도 거리에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곰은 물을 마시러 온 것 같았지만 주민들에게는 여전히 위험했습니다. 백두가 낮은 울음소리를 내며 곰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놀랍게도 곰이 백두의 경고를 알아듣는 듯 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풍산개의 당당한 기세에 압도된 모양이었습니다. 백두야, 잘했어. 드론으로 확인해보니 곰이 마을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잠수함 잔해 지역에서 정체불명의 인물들이 기밀 장비를 빼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드론 카메라로 보니 4명 정도의 무리가 군사용 장비들을 트럭에 싣고 있었습니다. 본부 밀수업자들이 기밀 장비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즉시 저지해야 합니다. 해안경비대가 30분 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감시를 계속해주세요. 30분이면 늦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들이 트럭으로 도주하면 추적이 어려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때 레아나가 중요한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저들이 가려는 길은 막다른 길이에요. 빙하가 녹으면서 다리가 끊어졌거든요. 북쪽으로는 갈 수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갈 수 있나요? 동쪽 산길뿐이에요. 하지만 그 길도 험해서 큰 트럭으로는 어려울 거예요. 이때 설아기가 갑자기 특정 방향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냄새를 맡은 모양이었습니다. 따라가 보니 밀수업자들이 미리 숨겨둔 보급품이 있었습니다. 연료통, 식료품, 그리고 또 다른 무전기까지. 이들이 계획적으로 준비했군요. 설아기의 후각으로 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큰 굉음이 들렸습니다. 빙하에서 또 다른 대규모 붕괴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마을 전체를 위협할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모든 주민은 즉시 고지대로 대피하세요. 2차 대규모 침수가 시작됩니다. 물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마른 땅이었던 곳까지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설아기와 백두가 동시에 고지대를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레아나 모자와 함께 급히 대피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을에 남은 주민들이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밀수업자들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본부,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즉시 추가 지원이 필요합니다. 해안경비대와 구조 헬기가 출동했습니다. 20분 후 도착 예정입니다. 20분. 과연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설아기가 제 손을 할그며 위로해줬습니다. 백두도 든든하게 제 옆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두 녀석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혼자였다면 이런 복잡한 상황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오후 3시 20분 상황이 예상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백두가 유인했던 북극곰이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이번에는 새끼 곰 2마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어미 곰이 새끼들을 위해 안전한 물과 먹이를 찾다가 마을까지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이런, 어미 곰은 더 위험해. 새끼를 보호하려는 어미 곰의 본능은 그 어떤 위협보다 강력합니다.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 상황이었습니다. 백두가 긴장한 채로 곰 가족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함부로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어미 곰을 자극하면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그때 마을 토박이인 60대 이누이트 사냥꾼 아토카가 나타났습니다. 젊은이, 그 곰들을 다루는 법을 아네. 아토카는 40년 넘게 이 지역에서 살아온 베테랑 사냥꾼이었습니다. 북극곰의 습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접 맞서면 안 돼. 바람 방향을 이용해서 곰들을 물가로 유도해야 해. 그들이 원하는 건 물과 물고기니까. 아토카의 조언에 따라 작전을 수정했습니다. 백두가 직접 곰과 대치하는 대신 우회 경로를 통해 곰들을 안전한 지역으로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백두야, 아토카 할아버지 말대로 해보자. 백두가 지능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곰들이 있는 곳에서 50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바람 방향을 이용해 자신의 냄새를 퍼뜨렸습니다. 곰들이 백두의 존재를 인식하되 위협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그 사이 설아기와 저는 밀수업자들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드론으로 확인해 보니 그들이 트럭에 기밀 장비를 싣고 동쪽 산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아나의 말이 맞았습니다. 빙하가 녹으면서 길이 끊어진 지점에서 멈춰 서 있었습니다. 설아가, 저들을 추적해보자. 설아기가 냄새를 따라 밀수업자들의 이동 경로를 파악했습니다. 진돗개의 추적 능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몇 시간 전에 지나간 발자국과 냄새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추적 과정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이 단순한 밀수업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본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이 사용하는 장비가 일반 밀수업자 수준이 아닙니다. 어떤 장비인가요? 군용 무전기, 위성통신 장비, 그리고 폭발물까지. 마치 정부기관이나 정보조직 같습니다. 드론 카메라로 더 자세히 관찰해보니 이들 중 한 명이 러시아어로 무전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외국 정보기관일 수도 있겠군요.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자연재해 대응이 국제기밀 사건으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에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아내 사라였습니다. 여보, 에밀리가 갑자기 열이 많이 나서 병원에 왔어. 지금 응급실에 있어. 뭐라고? 에밀리가? 8살 딸이 갑자기 아프다니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의사가 말하기로는 독감 같은데 열이 39도까지 올라갔어. 어떻게 해야 할까? 현장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고 집에서는 딸이 아프고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우선해야 할지 정말 고민스러웠습니다. 사라, 일단 의사 말씀대로 치료받아. 내가 지금 당장 갈 수는 없는 상황이야. 알아. 내일이 중요한 거 알아. 그런데 에밀리가 계속 아빠랑 설아기, 백두 걱정하고 있어. 딸이 걱정하고 있다는 말에 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설아기가 제 다리에 머리를 비비며 위로해줬습니다. 이 녀석도 제 심정을 아는 것 같았습니다. 설아가, 우리가 빨리 일을 끝내야겠어. 에밀리가 기다리고 있어. 그때 무전기에서 백두 쪽 상황이 들어왔습니다. 아토카의 도움으로 북극곰 가족을 성공적으로 물가로 유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미 곰과 새끼들이 물에서 물고기를 잡기 시작했고 더 이상 마을 주민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훌륭해, 백두야. 한편 밀수업자들은 길이 막혀서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휴대용 폭발물로 길을 뚫으려고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본부, 밀수업자들이 폭발물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빙하가 더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절대 저지해야 합니다. 추가 폭발이 일어나면 마을 전체가 완전히 물에 잠길 수 있습니다.
설아기와 함께 밀수업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4명이나 되는 무장한 상대를 혼자서 상대하기는 위험했습니다. 그때 설아기가 놀라운 작전을 제안했습니다. 아니, 제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행동으로 의도를 보여줬습니다. 설아기가 밀수업자들의 주의를 끄는 동안 저는 뒤에서 폭발물을 제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설아가, 너무 위험해. 하지만 설아기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진돗개 특유의 용감함과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후 4시 10분, 드디어 해안경비대 헬기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밀수업자들이 폭발물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었고 설아기가 혼자서 그들의 주의를 끌고 있었습니다. 이쪽은 해안경비대입니다. 즉시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십시오. 헬기에서 확성기로 경고했지만 밀수업자들은 오히려 더 급하게 폭발물 설치를 시도했습니다. 설아기가 그들 중 한 명의 바지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진돗개는 한 번 물면 쉽게 놓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사이 저는 폭발물이 든 가방을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설아가, 이제 충분해. 돌아와. 하지만 설아기는 아직 임무가 끝나지 않았다는 듯이 계속 밀수업자를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해안경비대원들이 로프를 타고 내려와 밀수업자들을 체포했습니다. 그제서야 설아기가 제게로 돌아왔습니다. 잘했어, 설아가. 정말 잘했어. 설아기가 꼬리를 흔들며 제 손을 핥았습니다. 이제 기밀 장비를 확인할 차례였습니다. 냉전 시절 소련 잠수함에서 나온 장비들을 조사해보니 1960년대 통신 장비와 암호 해독기 등이 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최첨단 기술이었지만 지금은 역사적 가치가 더 큰 물건들이었습니다. 본부, 기밀 장비 회수 완료했습니다. 밀수업자들도 체포됐고요. 수고했습니다, 톰슨 박사.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또 다른 문제요? 기상대에서 연락이 왔는데 6시간 후에 더 큰 폭풍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모든 인원이 대피해야 할 상황이에요. 이제 정말로 시간이 촉박해졌습니다. 남은 주민들을 모두 대피시키고 현장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때 또 아내 사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에밀리 상태가 좀 나아졌어. 열이 내리기 시작했어. 정말? 다행이다. 그런데 이 아이가 계속 설아기랑 백두 이야기를 해. 꿈에서 설아기가 나타나서 위험한 사람들을 쫓아냈다고 하더라고. 8살 아이의 말이지만 왠지 현실과 연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설아기가 정말로 위험한 밀수업자들을 막아냈으니까요. 에밀리한테 말해줘. 설아기랑 백두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곧 집에 돌아갈 거라고. 알겠어. 그런데 언제쯤 집에 올 수 있을까? 내일 오후에는 갈 수 있을 것 같아. 상황이 거의 정리됐어. 통화를 끝내고 나니 백두가 북극곰 유인 작전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아토카 할아버지도 함께였습니다. 곰들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네. 이제 당분간은 마을에 내려오지 않을 거야. 정말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이 개들이 대단하구먼. 특히 큰 녀석은 곰들을 다루는 법을 아는 것 같아. 백두가 아토카의 칭찬에 자랑스러워하는 듯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작업이 남았습니다. 마을에 아직 남아있는 주민들을 모두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드론으로 확인해보니 마을 남쪽 끝에 있는 집에서 아직 2명의 주민이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70대 노부부로 보였는데 거동이 불편해서 혼자서는 대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설아가, 백두야, 마지막 임무야. 저분들을 구해야 해. 물의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서 보트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해안경비대에서 소형 구명 보트를 제공해줬습니다. 설아기와 백두가 보트에 올라탔습니다. 두 녀석 모두 물을 무서워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큰 규모의 구조 작업은 처음이었습니다. 노부부에게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마을에서 60년을 살았네. 떠나기가 쉽지 않아. 할아버지, 안전이 먼저입니다. 나중에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할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우리 고양이도 함께 데려갈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설아기가 고양이를 조심스럽게 입에 물고 보트로 옮겼습니다. 진돗개는 다른 동물에게도 친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후 5시 30분 예보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6시간 후라던 예보보다 훨씬 빨리 날씨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본부, 폭풍이 예상보다 빨리 접근하고 있습니다. 즉시 철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구조 작업을 마치고 대피하세요. 노부부를 보트에 태우고 안전지대로 이동하는 중에 갑자기 엔진이 꺼졌습니다. 이런, 엔진에 물이 들어간 것 같네요. 물이 계속 차오르면서 보트 바닥까지 물이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수동으로 노를 저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설아기와 백두가 상황의 심각성을 알아챘습니다. 두 녀석이 보트 가장자리에서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설아가, 백두야, 위험해. 하지만 두 녀석은 보트를 물에서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개들이 보트를 끄는 건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진돗개 설아기는 지구력이 뛰어나고 풍산개 백두는 큰 체구와 강한 근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견종의 특성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순간이었습니다. 대단하구먼, 이 개들이. 할아버지가 감탄했습니다. 15분 만에 안전지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마을 주민들이 고지대의 임시 대피소에 모였습니다. 모든 주민 대피 완료. 해안경비대에서 최종 확인했습니다. 총 198명의 주민이 모두 안전하게 대피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레아나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톰슨 박사님, 큰일이에요. 우리 아들 누나탁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뭐라고요? 아까 구조한 7살 아이가 사라진 것입니다. 언제부터 보이지 않았나요? 30분 전부터요.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설아기가 즉시 누나타기의 냄새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마지막에 있었던 지점에서 냄새를 맡더니 특정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마을 쪽으로 돌아간 것 같네요. 이미 물에 잠긴 마을로 아이가 혼자 돌아갔다는 것은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레아나, 누나타기가 왜 마을로 돌아갔을까요? 우리 강아지 샤마가 집에 있어요. 아마 샤마를 구하러 간 것 같아요. 7살 아이가 반려견을 구하러 위험한 마을로 혼자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본부, 긴급 상황입니다. 7살 아이가 침수된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폭풍이 곧 도착합니다. 매우 위험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설아가, 백두야, 마지막 임무야. 누나타기를 찾아야 해. 두 녀석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이며 출동 준비를 했습니다. 오후 6시 20분, 폭풍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바람은 시속 80km까지 강해졌고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7살 아이를 찾아야 했습니다. 설아기가 앞장서서 누나타기의 냄새를 추적했습니다. 진돗개의 후각은 폭풍우 속에서도 정확했습니다. 백두는 뒤에서 경계를 서며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드론도 바람 때문에 제대로 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직 설아기의 추적 능력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30분 만에 누나타기를 발견했습니다. 레아나의 집 2층 창가에서 작은 강아지를 안고 있었습니다. 물이 이미 1층을 완전히 뒤덮은 상태였습니다. 누나타가. 아이가 제 목소리를 듣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물이 계속 차오르고 있어서 2층까지도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샤마를 두고 올 수 없어요. 누나타기가 외쳤습니다. 설아기가 물속으로 뛰어들어 집 안으로 헤엄쳐 들어갔습니다. 계단을 통해 2층까지 올라가서 누나타기에게 다가갔습니다. 놀랍게도 설아기가 먼저 작은 강아지 샤마를 입에 물었습니다. 그리고 누나타기에게 따라오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설아기가 샤마를 구해줄 거야. 누나타가 내 등에 올라타. 아이를 등에 업고 설아기와 함께 물속으로 나왔습니다. 백두가 밖에서 안전한 경로를 안내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집이 물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간발의 차이로 무너지는 집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만약 설아기가 냄새 추적을 통해 누나타기를 빨리 찾지 못했다면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안전지대에 도착했을 때 레아나가 눈물을 흘리며 달려왔습니다. 누나타가. 정말 걱정했어. 엄마 샤마도 구했어요. 설아기가 도와줬어요. 아이가 설아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설아기도 꼬리를 흔들며 기뻐했습니다. 이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 사라의 전화였습니다. 여보, 에밀리가 완전히 회복됐어. 그리고 이상한 일이 있었어. 이상한 일? 에밀리가 갑자기 설아기가 아이를 구했다고 하더라고. 꿈에서 본 거라는데 정확한 시간까지 말하더라.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8살 딸이 알래스카에서 일어난 일을 꿈에서 봤다는 것이었습니다. 에밀리한테 말해줘. 설아기랑 백두가 정말 아이를 구했다고. 그리고 내일 저녁에는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정말? 드디어 집에 오는 거야? 응, 임무가 거의 끝났어. 오후 8시 모든 구조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해안경비대 헬기로 철수하면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투쿠타크 마을은 완전히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민 198명이 모두 안전하게 대피했고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었습니다. 톰슨 박사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그 개들의 활약이 대단했어요. 해안경비대장이 말했습니다. 설아기와 백두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헬기 안에서 설아기와 백두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녀석 모두 피곤해 보였지만 성취감에 만족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이틀 후 워싱턴 D.C.에서 특별 표창식이 있었습니다. 마이클 톰슨 박사와 구조견 설아기, 백두에게 시민 영웅상을 수여합니다. 전국 언론이 주목하는 가운데 설아기와 백두가 메달을 받았습니다. 한국 전통견의 활약이 미국 전역에 알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상식 후 기자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단순한 개가 아닙니다. 한국의 천년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소중한 존재들이죠. 진돗개 설아기의 충성심과 방향감각, 풍산개, 백두의 용기와 지구력이 없었다면 이번 구조작전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CNN에서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했고 한국 KBS에서도 취재진을 보내왔습니다. 한국 전통견이 알래스카에서 보여준 활약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기후변화라는 전 지구적 위기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이 협력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딸 에밀리가 보낸 그림을 봤습니다. 설아기와 백두가 눈 속에서 사람들을 구하는 그림이었습니다. 정확히 이번 사건을 그린 것 같았습니다. 에밀리가 정말 신기한 아이구나. 아내 사라가 말했습니다. 응, 이 아이들과 에밀리 사이에 뭔가 특별한 연결이 있는 것 같아. 시카고 공항에 도착했을 때 에밀리가 달려와서 설아기와 백두를 안아줬습니다. 설아가, 백두야 정말 고생했어. 에밀리가 많이 걱정했어. 설아기가 에밀리의 얼굴을 핥아주었고 백두는 조용히 에밀리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 다음에 또 위험한 곳에 갈 때 설아기랑 백두 조심시켜줘요. 그럼 이 아이들은 정말 특별하니까. 그날 밤 뉴스에서 후속 보도가 나왔습니다. 알래스카 투쿠타크 마을 주민들이 임시 거주지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빙하 해빙은 계속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국제협력과 전통견의 능력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3개월 후 투쿠타크 마을은 고지대에 새롭게 재건됐습니다. 레아나와 누나 타기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톰슨 박사님과 설아기, 백두 덕분에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누나 타기가 커서 동물 구조 전문가가 되고 싶다고 해요. 설아기와 백두처럼 동물들을 구하는 일을 하고 싶대요. 편지와 함께 누나 타기가 그린 그림도 들어 있었습니다. 설아기와 백두가 영웅 망토를 두르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지금도 설아기와 백두는 제 연구소에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연구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들이죠. 한국 전통견의 우수성이 전 세계에 알려진 이 사건은 단순한 동물 구조 이야기를 넘어서 기후변화 시대에 인간과 동물이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를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댓글로 한국 전통견에 대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설아기와 백두의 다음 모험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